네, 안녕하세요. 25년도 7월 4일 DMK 오픈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제 클립과 같은 어떤 비전 랭귀지 모델을 대상으로 프롬프트를 이제 튜닝하는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이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것이 대체 이제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뭐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지 등을 위주로 청취를 해주시면 좀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발표자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현재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사 통합과정 7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어떤 큰 틀 하에서 오늘 진행하는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과 같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위주의 방법론에 주목해서 현재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제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인트로덕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저 이번 세미나에서 이제 어쨌든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저 이제 소제목에 써져 있듯이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줄여서 이것을 VLM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텐데, 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비전 VLM은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럼 먼저 저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할 때는 원래 이제 비전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방식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슈퍼바이스 러닝 기반의 어떤 비전 모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 학습을 수행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블이 있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죠. 그래서 지도학습 기반에서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각 이제 이 카테고리가 주어져 있으면 이 클래스 셋을 고정된 레이블 형태로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각 클래스별로 이제 웨이 벡터가 있고, 이걸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되겠죠. 요 웨이 벡터를 학습을 시키고 그 입력 그 인퍼런스를 수행할 때는 이렇게 싱글 테스트 이미지가 딱 들어왔을 때 입력 이미지 피처와 그 각 어떤 그 웨이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최종적인 이제 예측 확률 분포를 산출하게 되죠. 그리고 아그맥스를 통해서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가진 이제 클래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제 인퍼런스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비전 모델이 가지는 어떤 맹점 중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수행되고 인퍼런스가 수행이 된다고 하였을 때 가진 맹점 중 하나는 이 웨이트 벡터, 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결국에는 입력 이미지가 이제 어떤 특정 클래스로 할당이 되게 되는데, 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이미 학습된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웨이트 벡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뭐 또 다른 클래스 셋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면 그 언씬 클래스에 대해서는 분류가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이 비전 랭귀지 모델, 즉 클립과 같은 어떤 VLM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전 모델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분류 웨이시 그 파라미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보았던 것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였는데, 이제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텍스트 인코더라는 새로운 그 어떤 네트워크가 그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인코더가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웨이트를 생성해내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테면 follow of a class라는 어떤 특정 프롬프트 템플릿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 인풋을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텍스트 인코더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인코더는 각 이제 클래스 네임별로 각 이렇게 클래스 스페시픽한 웨이트를 생성을 하게 되죠. 이 인베딩 벡터를 각각 생성을 하게 되고, 이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지 피처와 지지고 볶아서 최종적인 예측 확률 분포를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바로 이 클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을 때 가지는 장점은 이렇게 텍스트 정보 자체가 어떤 슈퍼비전 소스로 사용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클래시파이어가 필요 없다,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학습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언신 클래스가 테스트 시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클릭 같은 경우에도 뭐 약 4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사전학습된 어떤 모델인데 그 사전학습 시에 없었던 다른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셋이 들어온다고 하였을 때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전학습 시 보지 못했던 언신 클래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학습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언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그 분류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저희가 이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VLM은 기존 비전 모델과는 달리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어떤 강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샷 과정에 대해서만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먼저 각 이 텍스트 인코더는 요 클래스 레이블을 포함하는 어떤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제가 데이터셋 클래시파이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 텍스트를 이용한 어떤 데이터셋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가 이미지 피처로 이렇게 그 변환이 되었을 때 각 이미지 피처와 클래스 인베딩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최종적인 어떤 예측 확률 분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구조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앞으로는 이 프롬프트 텍스트 이제 프롬프트를 제가 P라는 그 노테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와 각 클래스 레이블이 이제 합쳐진 형태로 텍스트 인코더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각 텍스트 인베딩은 T1부터 클래스 개수만큼의 이 클래스 인베딩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잘 이미지 피처 V와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나온 요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을 이용해서 이제 프레딕션 프로바빌리티를 산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정확히는 요 시밀러리티가 사실 요 템퍼러처 값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템퍼러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긴 하지만 이미 잘 클립의 어떤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 사전에 정해진 값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맥스와 예측 확률 분포의 샤프니스를 좀 조정하는 이후에 이렇게 최종적인 P값을 이렇게 도출하게 된다라는 점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별도의 학습 없이 바로바로 좋은 우수한 인퍼런스 성능을 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일반화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진 이 클립에서조차도 사실 요 제로샷 우리가 목표라는 요 제로샷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원래 클립에 기대를 하는 어떤 목적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어떨 때 그러느냐라고 해서 보았을 때 여러 가지 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이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학습에서 사전 학습 때 보지 못했던 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이때의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인 클립조차도 어떤 그 인퍼런스 시에 좋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행 연구에서 이제 지적이 되어서 이를 어댑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다운스트림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수한 제로샷 성능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어져 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보이시는 지금 보이시는 이 꽃 데이터셋 옥스퍼드 플라워스라는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추럴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클립에서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었을 데이터셋인데 이런 데이터셋이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셋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제 제로샷 성능을 잘 보이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앞서서 이 클립과 같은 모델은 이 텍스트 정보를 이제 슈퍼비전 시그널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롬프트가 어떤 분류 성능의 가장 정말 큰 기준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성능 자체가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밝힌 것이 제가 이 레퍼런스로 달아놓은 3번 논문에서 이런 그 어떤 문제점을 처음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는데,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해보았더니 아니 요 옥스퍼드 플라워스라는 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클립에서 사용하는 photo of a라는 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flower photo of a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 향상을 이뤄냈다. 약 5%가량이나 어크레시가 차이가 나더라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옥스퍼드 플라워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보이시는 것은 칼텍이라는 어떤 데이터셋입니다. 101가지의 어떤 오브젝트를 분류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인데, 이런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그 어라는 관사를 그 클래스 토큰 앞에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 요 차이만으로도 약 6%가량이나 어큐러시가 차이가 날 정도로 이 프롬프트에 굉장히 다운스트림 태스크 성능이 민감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능 내지는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떤 분야를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분야로 이렇게 통칭을 하게 되는데, 프롬프트를 좀 다듬는 거죠. 원하는 방식으로 좀 최적화되도록. 근데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편, 이런 방식의 문제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 논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프롬프트가 굉장히 핸드크래프티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동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데이터셋의 어떤 특성을 좀 잘 이해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메인 스페시픽 휴리스틱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 첫 번째 한계점이 바로 그 의미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런 지식 없이도 자동으로 좀 성능이 좀 잘 나오길 바라죠. 그리고 휴리스틱 하다는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는 것인데, 이런 과정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may not be optimal이라는 어떤 그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제 휴리스틱하게 이렇게 찾는다 한들 그게 항상 최적의 성능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렇게 관사 하나만으로도 6%의 성능 향상이 이 차이가 나는데, 이 외에 다른 프롬프트를 쓰면은 더 성능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더 옵티멀한 그 썸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목적인데, 그러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직접 다 하지 말고 정말 좋은 프롬프트를 알아서 잘 최적화시켜주는 방식을 우리는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프롬프트를 찾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하자,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등장한 어떤 연구 분야가 바로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과는 다르게 자동으로 좀 최적화를 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프롬프트를 러너블 파라미터로 이렇게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이제는 어떤 특정 매트릭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각 컨텍스트 토큰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큰의 어떤 개수가 L이고 각 토큰의 인베딩 디멘전을 D라고 둔다고 해보겠습니다. 클리커 같은 경우에는 이 D가 이제 51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이제 이 매트릭스 자체를 러너블 파라미터로 두고 얘를 어떤 로스를 통해서 좀 잘 자동으로 최적화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목적은 분류 성능을 잘 올리는 것이니까 이 성능을 잘 올릴 수 있도록 얘가 의존적이면은 그 성능을 잘 올릴 수 있는 로스로 얘를 최적화하면은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네라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직관적으로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최초로 제안한 연구가 그 의미가 있는 법인데, 그 방법론이 바로 2022년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Vision이라는 꽤나 좋은 저널에 이제 퍼블리시된 컨텍스트 옵티미제이션, 줄여서 쿱이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미나를 촬영하는 25년도 7월 기준 3천여 건의 인용 횟수를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후속 연구들을 파생시킨 그런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념비적인 논문인 만큼 이제 우리가 이 쿱이라는 논문이 어떻게 이제 프롬프트 튜닝을 이제 왜 제안했는지는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프롬프트 매트릭스를 잘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이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셋은 저희가 정말 성능을 잘 내고자 하는 그 다운스트림 용의 데이터셋,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해서 이 프롬프트를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레이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와 Y가 있죠. 그래서 레이블 쌍을 이제 다 포함시키는 요 일부 레이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클립을 이용해서 모델 프레딕션을 잘 뽑아내고 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학습시키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은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에 대해서 슈퍼바이즈 태스크를 잘 하는 것이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니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목적 함수로 설계하고 이를 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릭과 같은 BLM 백본은 다 프리즌된 상태에서 오로지 프롬프트 컨텍스트 벡터만을 학습을 이제 수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파라미터만으로도 좋은 이제 성능 향상을 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쿱의 어떤 목적 중 하나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 레이블 데이터가 이제 필요로 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요 레이블 데이터가 대체 얼만큼이나 이제 필요로 하는가? 너무 많이 필요하면은 사실 우리는 프롬프트 튜닝을 할 필요가 없죠. 많은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은 차라리 사실 이제 클릭과 같은 모델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비전 모델 하나 가져와서 새롭게 다시 이제 요 데이터셋에 스페시픽한 모델을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그냥 슈퍼바이스 러닝을 수행해서. 근데 우리가 굳이 클립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레이블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그냥 제로샷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얼레이블 데이터만으로도 우수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런 클린 모델을 이제 불어 사용하는 것인데, 이런 레이블 데이터가 많이 필요로 하다면, 만일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한다면 클립을 사용하는 이유가, 목적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는 필요 없다. 우리는 퓨샷 슈퍼바이스 러닝을 하겠다. 아주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대 16개의 레이블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퓨샷 슈퍼바이스 프롬프트 튜닝만 해도 기본적인 제로샷보다도 성능이 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좋은 적은 레이블 데이터만으로도 우수한 분류 성능을 낼 수 있는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방법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방식이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 튜닝이라는 방법론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방법론의 어떤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이제 제안이 된 방법론인데, 이것 대비해서 과연 정말 성능이 향상되는가를 이제 확인하고 이제 정량적인 어떤 효과를 이제 정량적으로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적은 레이블 데이터로 필요로 하긴 하는데 퓨샷 슈퍼바이스드 러닝 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그럼 적은 레이블 데이터만으로도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는데, 정말 어느 정도로 적을 때도 이제 성능이 향상되는가,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이제 제로샷과 대비해서 대체 얼마나 많은 레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필요로 해야 그보다도 더 좋은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가가 두 번째로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이제 수행을 해봐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화 성능에 대해서도 이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 성능은 왜 검증을 해야 되는가, 좀 뚱딴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질문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에 저희가 이제 이 프롬프트를 이제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프롬프트 학습이 이제 특정 트레이닝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학습이 이제 수행되게 되겠죠. 이 트레인 데이터셋. 그럼 이 트레인 데이터가 만약에 보이시는 어떤 이런 스케치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됐다 가정을 해봅시다. 특정 분포에 의해서 어떤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었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비슷한 어떤 거북이의 어떤
클래스를 가진 비슷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내가 제로션 성능을 잘 내고 싶은데 얘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니까 어떤 이미지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이미지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이 프롬프트가 학습에서 보았던 분포에서만 잘 동작하고 다른 분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좀 동작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트레인 데이터에 좀 오버핏 되는 거 아니냐. 일반화 성능이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좋냐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어떤 평가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것마저도 좋다면 실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도 훨씬 더 범용적인 방법론으로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자들은 이제 진행한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첫 번째 이제 질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비교를 하였을 때 프롬프트 튜닝이 정말 성능이 좋은가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논문을 읽어보면 익스페리멘탈 섹션까지 가지 않고 인트로덕션만 보아도 이미 그 성능이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첫 번째 피규어에서 이미 이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first figure의 역할은 이 연구가 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리서치 모티베이션을 보여주는 용도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첫 번째 피규어에서 성능을 보여주면서 성능 차이를 보여주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본인들이 제안한 어떤 옵티미제이션 방식을 성능으로서 이미 보여주면서 이것 보아라 성능이 이만큼이나 차이 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명시적으로 아예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럼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얼마나 극대화되었길래 너희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첫 번째 피규어에 이렇게 아예 박아버렸는가를 살펴보니까 특히나 요 유로삿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파란색 박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그 결과이겠죠. 이걸 보았더니 아무리 잘 해봤자 37% 정도였던 어떤 성능이 본인들이 제안한 쿠비라는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대로 그냥 자동으로 옵티미제이션, 즉 프롬프트 튜닝을 했더니 80% 정도 어큐러시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았던 칼테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관사만 추가했는데도 이제 성능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어떤 한계점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요 4개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느냐라고 볼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 오른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 총 10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그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요 10개 데이터셋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요 데이터셋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살펴볼 모든 논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프롬프트 튜닝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 대해서 요 데이터셋이 이제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요 10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를 제외한 다른 9개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프롬프트를 튜닝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하락한 해당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사실 레퍼런스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게 노이즈한 데이터가 많이 껴있다. sometimes wrong labels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런 노이즈한 레이블도 껴있으니 어떻게 보면 학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셋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의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낸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마무리되었으니 두 번째 질문 차례입니다. 이 쿠비라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알겠다. 그러면은 근데 너희들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하잖아. 그 트레이닝 example이 몇 개나 필요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 퓨샷 성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퓨샷 성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그 비교를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제로샷 클립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클립은 아무것도 어떠한 어떤 레이블 이그젬플도 필요 없이 그냥 클립을 가지고 바로 인퍼런스를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얘보다는 어쨌든 너네가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 얘보다는 성능이 무조건 좋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이 이제 베이스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리니어 프로브 클립이라는 그 베이스라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립의 이미지 인코더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붙인 이유는 어쨌든 레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프롬프트를 트레이닝 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프롬프트가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비전 모델 학습시키듯이 웨이백 매트릭스를 그냥 학습시키면 안 되는 건가?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서 혹시 프롬프트가 아니라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랑 비교했을 때도 프롬프트만 학습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 그래서 프롬프트 튜닝을 해야 되니? 라는 것을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았고, 여기 보이시는 이 범위에서 요 네 가지는 다 쿱이라는 방법론의 어떤 베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베리에이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롬프트 컨텍스트 토큰의 이제 개수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16으로 다 고정을 시킨 상태이고, end와 middle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래스 토큰의 어떤 위치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 있느냐의 어떤 차이고, 요 CSC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스페시픽 토큰이라고 하여서 각 클래스마다 좀 별도로 어떤 클래스별로 컨텍스트 인베딩을 좀 다르게 하여서 좀 더 클래스 테일러된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을 이제 CSC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방법론의 베리에이션과 좀 비교를 해서 성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성능 리뷰는 이번 세미나에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X축이 바로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는 레이블 데이터, 그 클래스마다 몇 개의 레이블 데이터가 필요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샷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면 슈퍼비전 시그널이 더 풍부해진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 사실 극히 적은 상황은 클래스마다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인데, 자기들의 어떤 것을 보니까 이 네 가지 변형 기법 중 첫 번째 요랑 두 번째 변형 기법의 경우에는 단순히 원샷만으로도 이미 제로샷 클립의 성능을 미세하게 뛰어넘었다.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능은 굉장히 미미한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클래스별로 두 개 샘플만 있으면 그 갭이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샷수가 단 두 개 반, 이 투샷인 어떤 굉장히 챌린지한 세팅에서조차도 우리는 제로샷 클립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으니 효율적인 방법론이다. 그리고 당연히 샷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성능 갭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는 리니어 프로브 클립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론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레이블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결론으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저자들이 이렇게 잘 디펜스를 했는데, 세 번째 어떤 챌린지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검증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어떤 세팅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를 수가 있는데, 프롬프트를 학습시킬 때 이제 사용했던 트레인 데이터셋, 그거를 저희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분야에서는 그거를 소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 학습 시 사용하는 어떤 트레인 데이터 소스와 그것과 다른 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그 테스트 데이터셋, 그것을 저희가 타겟이라고 하거든요. 요것의 어떤 분포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즉 타겟에 대해서도 좋은 일반화 성능을 보일 수 있니 그 프롬프트가 라는 것을 검증해야 되는 게 이 세팅의 목적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세팅을 설명하는 것은 다른 프롬프트 튜닝 논문을 읽을 때 이 세팅에서 실험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세팅이 필요로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이 쿱이라는 방법론에서 이 세팅을 이제 채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속 연구들이 많이 이런 세팅을 기반으로 실험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쿱은 소스로 프롬프트를 학습시키는 소스로는 이미지넷을 사용했고, 그에 대한 어떤
타겟으로는 이미지넷의 어떤 변형 데이터셋 총 다 4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이미지넷은 바나나 클래스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노란색의 내추럴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요 바나나 외에도 뭔가 스케치 이미지 내지는 뭐 초록 바나나, 뭐 캐릭터나 뭐 아트와 같은 어떤 그런 바나나와 같이 일반적인 어떤 소스와는 좀 다른 분포의 데이터셋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좀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요 4가지 섹션은 각각 좀 서로 다른 백본, 그러니까 레즈넷, 50, 100일, 뭐 VIT에 대한 어떤 그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 볼 필요는 없고 전 레즈넷 50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 클립 쿱이라는 어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트레인 데이터셋, 그러니까 소스 도메인에 대한 어떤 분포 정보에 적합하게 학습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쿱은 아무 소스 도메인의 정보도 보지 않은 요 제로샷 클립보다도 더 우수한 일반화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주목할 만한 어떤 결과이고, 더불어서 요 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습시키는 프롬프트의 그 토큰 개수를 말하는 건데, 이 토큰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일반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로샷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냈다. 그리고 심지어 요 리니어 프로브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방식은 정말 낮은 성능을 기록해서 일반화 성능이 진짜 좋지 않지만 우리는 일반화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소량의 레이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는 방식보다는 우리처럼 프롬프트를 학습시키는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실험 결과를 제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방식이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능 일반적인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도 훨씬 더 간편한 방식으로 우수한 성능을 낼 수도 있고, 거기다가 그 원샷만으로도 제로샷 베이스라인보다 우수한 성능을 내는데 일반화 성능조차도 굉장히 강인하다.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프롬프트 튜닝이 좋은 방법론이구나. 우리가 적은 레이블 데이터만 있어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예리하신 분이라면 이제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프롬프트 튜닝의 어떤 큰 맹점이 하나 있죠.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후속 연구들을 파생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이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공격 지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너희가 일반화 성능이 좋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프롬프트 자체가 특정 디스트리뷰션 내지는 뭐 클래스 셋 뭐 이런 것들에 좀 적합하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때 들어오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형태가 어떨지 모르는데 그것과 아무리 유사한다고 한들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좀 적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찝찝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계점으로 여전히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러너블 파라미터를 보면은 얘를 이제 학습시키는 이제 로스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Y가 필요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아와 같은 슈퍼바이스드 로스를 기반으로 학습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노테이션을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익스펜시브 하다라는 어떤 한계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레이블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클립을 이용하는 이유가 제로샷 성능을 기대를 하는 건데 이 제로샷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정말 엄밀히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지적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목표로 할 때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 없이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좀 고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프롬프트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 바로바로 들어오는 어떤 테스트 샘플이 있지 않느냐, 이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그냥 우리 학습을 시켜버리자, 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제안이 들어왔냐면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과 같은 어떤 분야에서는 얼레이블드 테스트 이미지만 가지고도 모델을 어댑테이션 시키는 방법론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알고리즘에 힘입어서 우리도 프롬프트 튜닝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는 어떤 연구 아이디어를 당연히 제안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 정말 다른 어떤 별도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없이 제로샷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얼레이블드 싱글 테스트 샘플만으로 그냥 프롬프트를 한번 튜닝을 해보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이제 얻는 로스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더 이상 Y가 없죠. 그냥 싱글 테스트 이미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모델과 프롬프트와 이 싱글 테스트 이미지만 이제 저희한테 주어지 있게 되는 건데, 요것만으로 프롬프트를 튜닝을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2022년 뉴립스에서 최초로 제안이 되었고, 그거는 테스트 타임 시간에 이제 인퍼런스 시에 아주 적은 짧게 이제 튜닝 프롬프트만을 이제 튜닝한다라고 해서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 줄여서 TPT라고 불리는 이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제안이 되었고, 이 TPT 역시도 이 프롬프트 튜닝 분야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성과를 낳았기 때문에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이제 파생시키는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반이 되는 기초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25년 7월 기준 이 역시도 한 400회 정도 인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은 결국에는 이 제로샷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레이블드 싱글 테스트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튜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Y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그렇다면 unsupervised 로스를 어떻게 설계해서 프롬프트를 학습시킬 건데를 잘 고민을 해보아야겠죠. 그리고 하나의 싱글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너무 과적합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 로스를 설계할 수 있을까가 주요한 또 알고리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TPT라는 알고리즘이 선택한 unsupervised loss는 바로 consistency regularization, 그러니까 일관성 정교화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일관성 정교화를 택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consistency regularization이 결국 semi-supervised learning, 즉 준지도 학습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어떤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준지도 학습의 골자는 결국에는 unlabeled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을 이제 좀 잘 연구하는 분야인데, 거기서 이제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할 때 어떤 모델 프레딕션의 일관성을 잘 정교화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성능 정량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도 어떤 이 얼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슈퍼바이스 시그널을 뽑아내서 파라미터를 잘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TPT의 어떤 생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단 하나의 이미지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뭐에 대해서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이제 수행할 건데 라고 하면 준지도 학습 마냥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증강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픽스 매치와 같은 경우에는 weak와 strong augmentation에 대한 어떤 prediction이 유사의 지도로 정교화를 수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어떤 증강 결과를 이제 이용해서 모델 프레딕션에 있어서 일관성을 이제 높이고자 하는 방법론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n개 이제 프레딕션 값을 이렇게 산출하게 되면은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로스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될 텐데,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결국엔 이게 일종의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강된 데이터의 여러 예측 결과를 결국엔 이렇게 평균을 내서 이 값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목적 함수를 설계하는데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낸 값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요 테스트 타임 TPT라는 방법론에서 그 증강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증강을 이제 쓰냐면 랜덤 어그먼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그 어떤 어그멘테이션 방식을 그 어그멘테이션 값을 이제 산출해내는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증강 데이터를 산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요 이미지 데이터는 어떠한 증강 방식에도 좀 시메틱한 인포메이션을 잘 유지한다. 그래서 증강 방식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 다른 모달리티에 비해서 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뭐 요 거북이 이미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요 어떤 크로핑을 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 얼굴이나 거북이 얼굴이나 뭐 등딱지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북이란 걸 잘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운이 나빠서 크로핑을 했는데 굉장히 뭐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크로핑이 걸린다던가 라는 좀 클래스를 잘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될 만한 어떤 노이즈들이 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에 의한 어떤 어그멘테이션 그 예측 결과값을 이제 다 활용을 하는 것은 사실 학습에 불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불리한 샘플들, 즉 노이즈라는 그 어떤 샘플들을 우리가 잘 걸러낼 이제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필터 아웃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보았더니, 보면은 저자들이 보니까 이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떤 예측 결과들이 좋은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어그멘테이션 그 샘플들의 어떤 예측 결과는 굉장히 컨피던트하다. 말인즉슨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더라.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예측을 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근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컨피던트하지가 않더라. 이제 프레딕션 엔트로피가 조금 그 컨피던스가 낮고 프레딕션 엔트로피가 좀 높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해서 좀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63개 이제 어그멘테이션 이제 요 값들, 그 사실은 요 오리지널 샘플까지 포함해서 64개의 요 그 프레딕션 그 값들 이렇게 중에서 이 중에서 상위 이제 10%에 해당하는 컨피던스가 높은 상위 10%의 어떤 샘플들만 이제 추출해 내 가지고 이제 그 예측 평균을 낼 때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순으로 하였을 때 이런 샘플들이야말로 조금 믿을 만한 샘플들이고, 노이지한 어떤 예측 결과값을 다 제외해서 우리가 앞서서는 모든 샘플을 다 포함해서 예측 평균을 냈을 때는 좀 믿지 못할 만한 어떤 결과값이 산출될 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어떤 예측 결과를 이제 산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컨피던스 셀렉션까지 거친 이후에 평균을 낸 그 예측 결과를 활용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키게 될 텐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느냐라고 보았더니 그 방식 중에서도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마지널 엔트로피를 이제 최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각 어그멘테이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어떤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떤 프레딕션 값들의 샤프니스를 좀 증가하는 거죠. 컨피던스를 좀 증가해서 얘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예측을 수행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법입니다. 어그멘테이션 간의 어떤 예측 결과의 베리언스를 줄이고 좀 더 컨시스턴트한 아웃풋을 생성하자라는 어떤 그 의미이죠.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인베리언트한 로버스트한 어떤 프롬프트를 학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준지도 학습 내지는 뭐 이런 언레이블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연구들, 그리고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 로스가 모델 어댑테이션에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리고 최종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인 분류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낳는다라고 알려진 이제 로스이기 때문에 이런 엔트로피 최소화 로스를 통해서 프롬프트 파라미터를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퍼런스 시에는 이렇게 한번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통해서 학습한 파라미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동일한 테스트 샘플을 다시
이용하고 다시 이용하되 프롬프트만 이제 학습이 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이렇게 산출하는 방식으로 인퍼런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퍼런스를 하기 전에 이제 잠시 이제 프롬프트를 튜닝하는 어떤 그런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샘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는 이 샘플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학습했던 정보를 다 잊고 요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초기에 이제 보았던 이니셜 프롬프트로 초기화시킨 리셋 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인즉슨 이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해당 프롬프트를 초기 프롬프트에서 시작했던 요 파라미터를 다시 한번 요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통해서 튜닝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요 샘플은 해당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인퍼런스가 수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그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도 이제 프롬프트 튜닝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이 테스트 샘플이 매번 들어올 때마다 매번 초기 프롬프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재 들어오는 샘플에 대해서만 이렇게 최적화를 시키는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이, 앞서서 제가 예제를 일부러 그렇게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테스트 샘플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온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세 번째 테스트 샘플은 사실 두 번째 샘플도 그렇고 아까 보았던 첫 번째 샘플도 그렇고 다 거북이에 대한 어떤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성을 높이고자 할 때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거북이 샘플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잘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사실 새롭게 들어온 샘플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프롬프트를 리셋시키는 이유는 테스트 샘플 간에 우리가 잠재적으로 있는 어떤 그런 관계성, 유의미한 관계성, 그리고 테스트 샘플에 대한 과거 정보, 과거 분포 정보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 비슷한 분포에서 이제 파생된 어떤 데이터셋이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인 시나리오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이제 리셋을 시켜서 요 애에 대해서만 이제 최적화를 시키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은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문제를 풀 때 그냥 처음에 이제 막연히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뭐 다른 과목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해본 경험이 이제 그 다른 문제 답안을 맞추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이전 프롬프트에서 이전 프롬프트에 대한 정보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리셋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롬프트 이전에 배웠던 거 잘 써먹어 보자. 그래서 previous optimize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잘 배워두었던 그 프롬프트를 스타팅 포인트로 삼자. 리셋한 초기 프롬프트를 스타팅 포인트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보를 잘 이용해보자 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우리한테 관련이 있는 어떤 과거 정보들을 좀 잘 이용해서 분류 성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과거에 대한 그 정보를 잘 활용해서 그대로 이제 누적해서 그 정보를 누적해내는 어떤 방식을 저희가 온라인 상황에서 이제 작동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황에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수집이 되게 될 텐데,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쭉쭉 누적을 해나가는 어떤 방식을 그냥 온라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샘플의 경우에는 앞선 것과 달리 프롬프트를 리셋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배웠던 그 프롬프트에서 시작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정보에 걸맞게 엔트로피 값을 이렇게 산출하고 그거를 미니미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제 깨졌습니다만 어쨌든 요 네 번째 그 샘플에 대해서도 이거 역시도 이제 previous test 샘플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누적한 상태에서 프롬프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골자는 리셋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 정보를 잘 누적해서 활용한다라고 한다는 것이고, 이 역시도 이전 정보에 기반해서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가 여기 그 위에 대제목에다 써놨는데 온라인 매너로 수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온라인 테스트 타임 퍼펙트 튜닝, 줄여서 온라인 TPT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프로토콜을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고,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TPT 방식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TPT 방식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요 제가 5라고 레퍼런스를 달아놓은 요 5번째 그 논문에서는, 이 레퍼런스에서는 어떤 실험을 보였냐면, 우리가 기존에 보았던 이 TPT와 온라인 TPT를 비교를 하였을 때 성능이 높아질 것만 같았는데, 이 온라인 방식으로 하니까 성능이 아주 급락했다라는 실험 결과를 하나 딱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능이 차이가 나는가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았더니,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냥 TPT 방식,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계속 쭉 리셋해서 현재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최적화하는 방식을 택하면 어큐러시가 한 54.7% 정도 나왔는데, 온라인 TPT 방식으로 하니까 거의 0에 수렴을 해서 6.9% 정도의 성능밖에 이제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능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 논문의 이제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실험을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DTD라는 어떤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았는데, 여기 X축이 온라인 테스트 샘플입니다. 총 한 1,600여 개의 테스트 샘플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30%에서 시작했던 이 어큐러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약 0%, 그러니까 에 가깝게 5%에 가깝게 이제 급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급락했는지 이제 제가 로깅 값을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모델이 하나의 클래스로만 그냥 다 예측을 하는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학습이 망가지는 어떤 경향성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왜 처음에는,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왜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은 성능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논문의 실험도 그렇고 제가 직접 돌려본 실험도 그렇고 처음에는 괜찮은 성능을 이제 보였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이 성능이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될까, 이 온라인 러닝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일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 이제 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이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여러 레퍼런스, 그리고 제가 직접 실험을 돌리면서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결국에 이제 거진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에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하였지만, 사실 저희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도 있고 이 테스트 샘플에,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런 엔트로피 기반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사실은 그 잘못된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나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모델의 과신 문제, 오버 컨피던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오버 컨피던스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면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모델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학습이 될 때 너무 이제 그 잘못된 학습 시그널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이런 오류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일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다음 샘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과거 정보가 누적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가 잘 누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오버컨피던스 문제에서 비롯된 어떤 오류 역시도 함께 누적이 돼서 이 파라미터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고 쌓여서 이런 오류들이 점점 누적이 돼서 나중에 가서는 학습 파라미터가 완전히 이제 학습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 최종적인 문제 현상이 이제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프롬프트 컬랩스라는 어떤 문제 현상으로 이렇게 용어를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컬랩스는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파라미터로 인퍼런스를 하다 보면 항상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잘못된 클래스에 대해서만 높은 그 컴피던스, 즉 낮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이제 그 프레딕션 값을 계속 산출하게 되는 그런 문제 현상을 저희가 이제 컬랩스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프롬프트 컬랩스 현상이 종국에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요 온라인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 기반의 온라인 러닝의 문제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 매너가 굉장히 문제네. 오류도 함께 누적이 되니까. 그럼 그냥 TPT 방식대로 프롬프트 리셋을 하면 우리가 아주 최적의 성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리저너블한 성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리셋을 하면 안 될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5번 레퍼런스의 그 저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매너로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그 당위성은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느냐 하면 오라클이라는 어떤 그 실험 세팅에 의해서 이제 그 성능을 뽑게 되는데 이 오라클은 오로지 이제 저희가 온라인 방식으로 프롬프트 튜닝을 할 때 오로지 맞는 프레딕션, 커렉트 프레딕션에 대해서만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오라클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앞서서 보았던 온라인 러닝의 문제는 맞지 않는 incorrect한 prediction에 의해서 그 파라미터가 망가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correct prediction에 대해서만 옵티미제이션이 되면은 파라미터가 망가질 일이 없겠네. 그렇게 됐을 때 성능은 어떨까라고 해서 보았더니 그 기존의 TPT 방식보다도 5%나 성능이 향상되는 어떤 그 실험 결과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프레딕션에 대해서만 우리가 온라인 러닝을 했더니 기존의 TPT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얻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유의미한 relevant한 information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프롬프트 튜닝을 하는데 성능적인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incorrect한 prediction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만 잘 마련해 놓으면은 이제 온라인 러닝의 덕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 오버 레퍼런스의 저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저자들이 제안한 이제 알고리즘이 이런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바로 다이나믹 프롬프트 튜닝 줄여서 다이나 프롬프트라는 이제 연구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 프롬프트는 올해 이제 2025년 ICRR에서 이제 제안된 연구이고 올해 7월 기준으로 5회 인용된 그 따끈따끈한 이제 그 신규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결국의 목적은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어떤 정보들을 잘 활용해보자 라는 어떤 목적 하에서 근데 이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온라인 러닝의 문제점이 에러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이로 인한 프롬프트 콜랩스 문제였으니 이런 것들을 잘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안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의미한 어떤 과거 정보를 잘 보존을 해야 되니까 이 다이나 프롬프트 저자들이 이제 개발한 것은 이제 프롬프트 버퍼 구조입니다. 이 버퍼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은 좋은 정보들을 이제 과거 정보들을 잘 담아야겠죠. 근데 그 과거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클래스별로도 다양할 수 있고 분포 정보도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좀 잘 보관을 해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메모리 뱅크가 되겠죠. 그리고 뭐 n번째 어떤 특정 테스트 샘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테스트 샘플에 걸맞는 프롬프트가 뭔지를 좀 잘 알아서 이제 셀렉션 한 다음에 얘로 이제 프롬프트 튜닝을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버퍼 구조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 버퍼가 있으면 특정 테스트 샘플이 들어오면 이 샘플에 걸맞는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셀렉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셀렉션된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만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수행을 해서 최적화를 시키는 방식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결국에는 특정 프롬프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요런 선택되지 않은 프롬프트는 이제 프리즈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했다고 한들 요 프롬프트들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그런 잘못된 시그널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프롬프트 컬랩스로 인한 어떤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의 영향력이 최소화된다라는 점도 이 버퍼 구조의 장점이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은 이 방식이 좀 유용해 보인다. 어떤 과거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그리고 컬랩스를 방지하는 데도 좀 유용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샘플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샘플에 대해서 좋은 이제 프롬프트가 뭔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느냐 그 기준점이 뭐냐 이 셀렉션 기준점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어떤 그 리서치 퀘스천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 이 다이나 프롬프트도 그 TPT와 마찬가지로 이제 N번 그 논문에서는 이제 63번이죠. 이제 그 N번의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오리지널 샘플을 포함해서 각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롬프트가 있을 텐데 이 프롬프트들을 모두 다 이용해서 그 예측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예측 결과는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컨피던스 셀렉션 과정을 다 포함해서 평균을 한 그 값이죠. 그래서 이 평균한 예측 평균 값이 이렇게 쭉쭉쭉 프롬프트별로 산출이 되게 될 텐데 이렇게 산출된 그 prediction probability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엔트로피 값을 이용해서 프롬프트 셀렉션의 기준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요 prediction에 얼마나 이 프롬프트가 특정 그 샘플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예측을 하는가를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를 셀렉션의 어떤 기준점으로 이제 삼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프롬프트가 예측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샘플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구나, 좀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엔트로피를 선택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높고 낮음을 판단할 건데 라고 하였을 때는 요 엔트로피가 의 기준점은 가장 이니셜 프롬프트 우리가 TPT나 다이나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프롬프트를 for over라는 이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의 파라미터를 이제 이니셜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산출된 엔트로피보다 특정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이제 산출된 어떤 엔트로피 값이 더 낮으면, 그러니까 더 컨피던트 한다면 너가 그래도 우리가 초기에 그냥 랜덤으로 이제 사용했던 요 값보다는 더 자신감이 있구나, 너가 뭘 좀 아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셀렉션의 기준점을 잘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보았듯이 사실 이렇게 뭐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된 상황 그리고 이런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엔트로피를 항상 릴라이어블한 어떤 셀렉션 기준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컨피던트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예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맹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버 컨피던스 프로그램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셋은 캐시라는 어떤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얘가 너무 오버 컨피던트해서 그 다른 클래스를 굉장히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엔트로피만을 기준으로 이제 그 프롬프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런 프롬프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트로피만을 이제 셀렉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하여서 이 다이나 프롬프트의 저자들이 이제 제안한 또 이제 오버 컴피턴트 프롬프트 선택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제안한 매트릭이 바로 probability difference라는 어떤 그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어떤 차이값이죠. 뭐에 대한 차이값이냐면 확률에 대한 차이값입니다. 그럼 어떤 확률에 대한 차이값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죠. 일단 저희한테는 n번째 이제 샘플인 오리지널 이제 그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n번 가량의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 그 데이터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특정 프롬프트를 이제 하나 가져오게 되겠죠. 이제 버퍼에 있는 어떤 요 i번째 프롬프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롬프트가 오리지널 샘플에 대한 어떤 프레딕션 값을 이렇게 산출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어그멘테이션 각각의 n번의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그 예측 결과도 이렇게 산출해내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을 평균한 어떤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노테이션을 정해서 예측 결과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평균 예측 결과와 이제 오리지널 샘플에 대한 이제 예측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그 차이 값을 우리가 그 하나의 이제 매트릭 그 셀렉션 지표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일종의 프롬프트의 어떤 센시티비티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지표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오버 컨피던트한 어떤 프롬프트 내지는 이미 컬랩스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입력값이 변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인풋이 변하니까 당연히 아웃풋도 좀 변해야 마땅한데, 어떤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만 굉장히 과신하는 어떤 그런 프롬프트라던가 좀 이미 컬랩스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풋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딕션 값이 변하지 않는, 그냥 자신만만한,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그냥 자신만만하기만 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좀 잘 활성화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예측을 함에 있어서 인풋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예측 결과가 좀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어떤 그런 가정을 깔고 이런 probability difference 지표를 오버컨피던트한 프롬프트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총 4가지 이제 프롬프트가 이렇게 버퍼내에 있다라고 하였을 때 각 프롬프트별로 이 probability difference를 이렇게 산출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sensitivity라고 제가 편의상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nsitivity에 대해서도 이렇게 산출을 하였을 때 이제 저희가 볼 것은 2가지 지표를 모두 다 고려해서 프롬프트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엔트로피만 보았으면은 이렇게 2가지, 첫 번째 프롬프트와 두 번째 프롬프트가 이제 선택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았겠으나, 사실 높았겠죠. 이 첫 번째 프롬프트와 두 번째 프롬프트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probability difference까지도 모두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이 두 번째 프롬프트만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제 저희 나중에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최적화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이나믹 프롬프트의 어떤 전략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엔트로피만 가지고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사실 첫 번째 프롬프트는 오버 컨피던스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다른 매트릭을 우리가 보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논문의 어떤 주요 골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새롭게 이제 최적화된 어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4가지 이제 프롬프트 버퍼 내에 4가지 이제 프롬프트가 있었죠. 그러면은 기존의 어떤 그 프롬프트를 제거하고 그것을 이제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최적화된 프롬프트로 이제 교체를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왜냐면 그 버퍼의 사이즈는 무한정하지 않으니까 이 버퍼를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프롬프트로 교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새롭게 최적화된 어떤 프롬프트를 항상 맨 앞에다가 이렇게 그 어펜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펜드 하는 것, 맨 앞에 추가하는 것, 이것이 조금 이제 특이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다이너 프롬프트 이 버퍼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 사용된 프롬프트, 그러니까 활성화된 프롬프트가 가장 이제 좀 관련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해서 가장 오래 사용되지 않은 프롬프트를 다 이제 그 뒤에다가 이렇게 빼놓고 이제 활성화 순으로 이렇게 다 소팅을 해서 가장 최근에 이제 옵티마이즈 된 이 프롬프트를 맨 앞에다가 이렇게 박아두고 얘가 좀 활성화 잘 됐다. 그리고 얘는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롬프트 버퍼 내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제거해야 된다면 이것을 제거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버퍼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전략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지표를 이제 하는 것도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버퍼를 관리하는 방식도 알겠는데 근데 요 두 가지 지표가 서로 다른 것을 이제 재고 있으니까 만약 교집합이 없다면은 사실 이 M 플러스 1번째 어떤 샘플이 들어온다고 하였을 때 이 샘플에 대해서는 교집합이 없으면은 얘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프롬프트로 어떻게 이제 학습을 시키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이나 프롬프트는 이제 이번에는 M 플러스 1번째 버퍼가 되겠죠? 이 버퍼 내에 만약에 그 특정 프롬프트가 이제 선택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 버퍼 내 모든 프롬프트가 일단 우리한테 들어온 요 샘플에 대해서 다 무관한 어떤 프롬프트밖에 없다. 그리고 혹은 이미 프롬프트가 다 컬랩스된 상태라서 요 그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적절한 프롬프트를 찾을 수가 없다. 요 probability difference에 대해서도 이 지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컬랩스된 어떤 프롬프트밖에 차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존 프롬프트 버퍼 내에 있는 어떤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는 것보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현재 샘플에 대해서 무관하거나 이미 컬랩스 된 상태니까 학습을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기존 프롬프트를 하나 그냥 억지로 막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대신에 그냥 우리 새로운 프롬프트를 하나 추가하자.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내자라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프롬프트, 그러니까 포로버로 이제 초기화된 그 초기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최적화된 그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요 이니셜 프롬프트가 앞서서 있었다면 그것을 요 n 플러스 1번째 요 데이터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서 요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옵티미제이션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최적화된 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우리 버퍼에 추가하자. 그리고 요 n 플러스 1번째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최적화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이니셜 프롬프트로 삼자라고 하는 전략을 이제 구가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항상 유효하고 좀 다양한 프롬프트를 항상 버퍼 내에 이제 그 추가하려는 그런 관리 전략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프롬프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는 결국에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 버퍼를 어쨌든 좀 잘 관리를 해야겠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이 버퍼 내에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퍼 내에 있는 사이즈, 이 프롬프트 개수가 항상 무한정 커질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제거를 하는 전략을 택해야겠죠.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맨 뒤에 있던 가장 버퍼의 맨 뒤에 있는 오래 비활성 상태였던 프롬프트를 제거한 다음에 새롭게 최적화된 그 프롬프트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그 항상 이제 관련성 있는 프롬프트만 잘 유지할 수 있는 버퍼 관리 전략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온라인 러닝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단점이었던 에러 어큐뮬레이션 그리고 그로 인한 프롬프트 컬랩스 문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온라인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러닝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다이나 프롬프트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TPT와 그 다이나 프롬프트를 함께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 섹션에서는 총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이 시나리오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 그 알고리즘들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그 실험인데 이 실험은 앞서서 저희가 쿱에서 봤죠. 그래서 그 쿱과 같은 어떤 방식은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알고리즘인데 그 알고리즘 대비해서 우리가 OOD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 일반화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크로스 데이터셋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 제로샷 상황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정말 기존의 어떤 프롬프트 튜닝 방식 내지는
타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 방식보다 더 좋느냐를 평가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부터 이제 확인을 해볼 것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지넷이 이제 소스 도메인이었고 그 외에 다른 변형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타겟 도메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성능을 확인을 해보았을 때 가장 먼저 이 쿱이라는 알고리즘은 어쨌든 클립 제로샷 대비해서 그 프롬프트 러닝 방식을 이제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퓨샷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됐는지를 이제 보는 것인데 제로샷 클립보다도 더 우수한 어떤 일반화 성능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이제 제안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쿱이라는 어떤 그 알고리즘을 프롬프트 러닝 방식에서 나아가 테스트 타임 단계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튜닝하는 그런 메소드 중 하나로 TPT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TPT는 레이블드 데이터,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을 요구하지 않는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방식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프롬프트 튜닝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타겟 도메인에 대한 어떤 그 일반화 성능이 쿱 대비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좀 낮은 도메인도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훨씬 더 일반화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TPT에서 나아가서 온라인 상황을 가정한 어떤 연구인 다이나프롬프트와 같은 이제 연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제 온라인 러닝을 수행했을 때 일반화 성능을 더 향상시킨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프롬프트의 경우에는 TPT는 쿱과 비교했을 때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다이나프롬프트는 모든 도메인에 대해서 다 타겟 도메인에 대해 우수한 성능, 일반화 성능을 내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프롬프트는 다른 이제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 방식이랑도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이 에이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TPT 상황에서 이 역시도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메모리 버퍼 구조를 이용한 알고리즘이고 요 디프 TPT 같은 경우에는 TPT에서 이제 어쨌든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잖아요. 거기서 이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더 다양하고 사실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CTPT는 여기서 C는 캘리브레이션의 C인데 그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버 컨피던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적하면서 모델의 어떤 캘리브레이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연구한 어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 메소드와 비교를 했을 때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로스 데이터셋 제너럴라이제이션 그 프로토콜인데 이것도 이제 보았을 때 동일한 목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성능,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얼마나 올랐는지 위주로 이제 정량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로샷 클립 대비해서 0.3%의 어큐러시 향상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쿱에서 이제 TPT로 갈 때는 훨씬 더 그 좋은 성능 향상이 일어났죠. 한 1.2% 정도의 이제 성능 향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어떤 쿱보다도 이렇게 테스트 셋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최적화하는 TPT 방식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낸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괄목할 만한 어떤 성능 향상을 일으킨 좀 주목할 만한 연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온라인 러닝을 접목시킨 다이나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0.4%의 어떤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앞서서 이제 성능표에서도 보았지만 어쨌든 이제 저 이번 세미나에서 총 3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각 알고리즘은 모두 다 이 VLM에 대해서 저희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로샷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공통된 어떤 질문 하에서 각각 다른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한 것인데 쿱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대신 프롬프트 자체를 최적화를 하자라는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 제안되었고 TPT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레이블드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는 어떤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한 어떤 테스트 타임의 어떤 프롬프트 튜닝 방식을 제안했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 중 하나입니다.
다이나프롬프트는 TPT는 각 테스트 샘플 독립적으로 처리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전 샘플의 어떤 정보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방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제한된 알고리즘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다른 알고리즘이면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어떤 연구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관련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연락처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